살인의 80%는 피해자의 측근에 의해 저질러진다. 범죄학자들은 이 수치를 주문처럼 되풀이한다. 하지만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가진 부유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라면 수사는 몇 년 동안 길어질 수 있다. 특히 범인이 범죄 세계의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저녁 식사에서 피해자들과 한 식탁에 앉아 있다면 말이다. 미소를 짓고 소금을 건네주며 안부를 묻는다. 2021년 여름, 70세의 게리 스푸어와 68세의 그의 아내 웬디 우드는 캘리포니아 타호 호숫가에 위치한 자신들의 저택에서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35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이었다. 45년간의 결혼 생활을 함께 보냈다. 2명의 성인 딸 에이드리안과 에리는 이미 자신들의 가정을 꾸렸지만 세대 간의 유대감은 여전히 굳건했다. 부모는 손자 손녀를 만나는 것을 몹시 좋아했다. 모든 만남은 하나의 행사였다. 집은 항상 아이들의 목소리, 웃음소리, 갓 구운 빵 냄새로 가득했다. 부부는 대학 시절에 만났다. 그 이후로 헤어진 적이 없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 외에도 그들은 부동산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운영했다. 유럽, 아시아, 섬 등 많은 곳을 여행했다. 한동안 홍콩에 살면서 도시가 눈앞에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2000년에 캘리포니아에 정착했다. 웬디는 근처에서 자랐다. 항상 타호 호숫가에 집을 꿈꿔왔다. 꿈은 이루어졌다. 약 20년 동안 그들은 이 저택에서 살았다. 아침에는 물을 바라보는 테라스에서 커피를, 저녁에는 호숫가를 따라 산책을, 산 위로 지는 노을. 모든 것이 완벽했다. 2021년 6월 5일, 평범한 토요일, 웬디에게 막내딸 에린이 두 아들과 함께 찾아왔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했다. 아이들은 집 주변을 뛰어다니고 호수에서 놀았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낚싯대를 제대로 던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저녁 8시경, 정확히는 19시 35분, 손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다. 차는 집에서 멀어져 갔다. 진입로의 자갈 위로 먼지가 가라앉았다. 고요함. 게리와 웬디는 둘만 남았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다. 잠자리에 들기 전 평범한 저녁 의식처럼 텔레비전을 켰다. 둘 다 하루 종일 피곤했지만 그것은 기분 좋은 피로였다. 하루는 잘 보냈다. 그들은 곧 그들의 부부의 낙원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몇 분 안에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이미 몇 시간 동안 아래층에 숨어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듣고 있었다. 저녁 8시 30분경 911 긴급 전화 서비스에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다. 상담원은 전화를 받았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전화 건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끓어오르는 듯한 헐떡거림만 들렸다. 축축하고 끊어지는 소리였다. 피를 통해 숨을 쉬려는 사람의 고통스러운 신음 같았다. 당직자는 긴장했다. 그는 수년간의 근무 동안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다. 하지만 이 소리들은 특별했다. 어떤 식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없었다. 상담원은 즉시 의료진과 경찰을 주소지로 급파했다. 통화 기록은 단 몇 초에 불과했다. 그리고 침묵. 전화는 끊어지지 않았다. 단지 침묵뿐이었다. 수화기 어딘가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것마저 사라졌다. 경찰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집은 불이 켜져 있었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권총집에 손을 얹은 채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침묵은 억압적이었고 부자연스러웠다. 2층에서 게리가 발견되었다. 남자는 벽난로 옆 소파에 누워 있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어떤 프로그램의 진행자 목소리가 활기차게 부적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머리에 총상이 있었다. 베개와 소파 등받이에 피가 묻어 있었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그는 불시에 습격당했다. 몸을 돌릴 틈도 없었다. 시신의 자세로 미루어 볼 때 뒤에서 갑작스럽게 총을 쏜 것이었다. 손은 늘어져 있었다. 텔레비전 리모컨은 옆 바닥에 놓여 있었다. 욕실에서 웬디가 발견되었다. 그녀는 타일 바닥에 누워 있었다. 머리에는 2발의 총상이 있었다. 피는 검은 얼룩으로 번져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다. 가슴은 미약하게 들썩였다. 숨은 거칠고 끊어졌다. 바로 그녀가 긴급 서비스 번호를 눌렀던 것이다. 어떻게 그녀가 전화를 잡을 힘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드레날린, 생존 본능, 상태는 위중했다. 여자는 겨우 자신의 이름인 웬디를 말한 후 의식을 잃었다. 그녀는 응급으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사이렌 소리가 호수의 밤의 고요를 갈랐다. 이웃들이 현관으로 나와 지켜보았다. 의사들은 낙관적인 예후를 내놓지 않았다. 너무 심각한 부상이었다. 의료진이 웬디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범죄 수사관들은 집을 조사했다. 사진을 찍고 측정하고 흔적을 찾았다. 탄피 6개가 발견되었다. 반짝이는 황동색이었다. 2층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이구경으로 추정되었다. 나중에 전문가들은 권총으로 발사된 것임을 확인했다. 작은 구경이었지만 근거리 살상에는 충분했다. 문은 부서지지 않았다. 창문은 온전했다. 자물쇠는 정상이었다. 살인자가 부부와 아는 사이였고 자발적으로 들여보냈거나 그에게 짐 열쇠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세 번째 가능성으로 문이 열려있던 낮에 일찍 침입했을 수도 있다. 싸움의 흔적은 없었다. 아무것도 도난당하지 않았다. 지갑, 보석, 전자기기 등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이것은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수사관들은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이웃들을 신문했다. 아무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구경 권총의 총성은 크지 않다. 특히 방음이 잘 된 집에서는 더욱 그렇다. 다행히 근처에 인기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었다. 그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시 당국이 몇 년 전 차량 절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후 설치한 것이었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다. 거리에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두 감염될까 두려워 집에 머물렀다. 이것은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사람이 적으니 의심스러운 인물을 추적하기가 더 쉬웠다. 형사들은 기록을 확인했다. 하루 종일 프레임별로 돌려보았다. 그리고 발견했다. 녹화 화면에는 부부의 집 방향으로 움직이는 한 인물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포착 시간은 17시 30분. 긴급 서비스에 전화하기 3시간 전이었다. 아직 밝았다. 해는 막 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사람의 신원은 파악할 수 없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후드는 콧대까지 거의 내려와 있었다. 얼굴의 아래쪽 절반은 흰색 마스크나 붕대로 가려져 있었다. 손은 주머니에 넣었고 시선은 아래를 향했다.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은 의심을 사지 않을 수도 있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녔으니까. 하지만 그 인물의 행동 방식은 초조함을 드러냈다. 낯선 사람은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걸었다. 뒤를 돌아봤다. 다시 걷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다. 날카롭게 어깨 너머로. 움직임은 긴장되고 굳어 있었다. 게리와 웬디의 집 부근에 다다르자 몇 초간 멈춰섰다.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마치 집을 응시하며 목표를 정하거나 마음을 다잡는 것처럼. 그리고는 뛰기 시작했다. 창문 시야에 들어가지 않으려 몸을 숙이고 산울타리 뒤로 사라졌다. 카메라는 그를 놓쳤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몇 시간 동안 집 안에 숨어 있었다. 기다렸다. 에린이 아이들과 떠날 때까지.
집주인들이 2층으로 올라가 긴장을 풀 때까지 구급차가 호출된 직후 20시 35분 같은 인물이 집에서 뛰쳐나왔다. 빠르게 움직였지만 당황하지는 않았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방향은 알 수 없었다.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가 남자라는 점이었다. 체격과 걸음걸이가 이를 드러냈다. 형사 중 한 명이 또 다른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그가 오른쪽 다리를 약간 끄는 듯 했다는 것이다.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특징적이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수사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형사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진지했다. 그는 감시 카메라의 정지 화면 출력물을 손에 들고 있었다. 기자들에게 화면이 공개되었다. 후드티와 마스크를 착용한 인물이었다. 화질은 나쁘지 않았지만 사람을 식별할 수는 없었다. 후드가 얼굴의 절반을 가렸고 마스크가 나머지 절반을 가렸다. 녹화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었다. 용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증인들을 찾고 있다. 어쩌면 다른 곳에서 이 인물을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걸음걸이로 알아볼 수도 있다. 또는 옷차림으로. 흥미로운 점은 이 지역에서 그 외에 다른 피해자는 없었다는 것이다. 침입절도도 다른 공격도 없었다. 아무것도. 여름 내내 그리고 가을 내내 고요했다. 이는 범인의 목표가 정확히 게리와 웬디였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공격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처럼 보였다. 살인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 집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 언제 그곳에 사람들이 있을지도 알고 있었다. 형사들은 피해자들의 과거를 파고들기로 결정한다. 적, 갈등, 빚을 찾는다. 누군가 왜 그들의 죽음을 원했는지 설명해 줄 만한 어떤 것을. 이 시점까지 부부는 호숫가 집에서 약 20년 동안 살았다. 이웃들은 그들을 상냥하지만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했다. 인사를 주고받았다. 가끔 날씨 이야기를 했다. 그 이삼은 아니었다. 그들은 부동산 분야의 사업 파트너였다. 성공적이었다. 집을 사고 수리하고 되팔았다. 돈을 잘 벌었다. 여행을 좋아했다. 이탈리아, 프랑스, 태국. 여행 사진들이 집안 곳곳에 걸려 있었다. 한동안 홍콩에서 살았다. 90년대였는데 그때 홍콩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흐름을 탔다. 상당한 돈을 벌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2000년에 캘리포니아에 정착했다. 웬기가 장소를 선택했다. 그녀는 근처 작은 교회 마을에서 자랐다. 항상 타호 호수에서 사는 것을 꿈꿨다. 친구들에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말했다. 이제 꿈이 이루어졌다. 부부는 부유했다. 어쩌면 질투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 수도 있다. 또는 과거의 악의를 품은 자들의. 형사들은 사업상 연락처들을 확인한다. 갈등, 위협, 소송 등을 찾는다. 아무것도 없었다.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위협은 없었다. 스토킹도 없었다. 갈등을 담은 이메일이나 메시지도 없었다. 딸들도 아무것도 모른다. 부모님은 문제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었다. 가까운 친구들도 확인해 주었다. 그 부부는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싸움을 좋아하지 않았다. 갈등을 싫어했다. 하지만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밝혀진다. 게리는 항상 상냥한 노인이 아니었다. 가끔 무례함을 보였다. 특히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일일 때. 2018년에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낚시꾼이 그들의 부지 옆 강가에 자리를 잡았다. 겉보기에는 공공구역이었고 아무런 금지도 없었다. 하지만 게리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떠나라고 요구했다. 그 남자는 거부했다. 그러자 게리가 그를 밀어쳤다. 싸움이 붙었다. 노인이었는데도 젊은 사람처럼 싸웠다. 낚시꾼은 소송을 제기했다. 게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게리는 그로부터 최소 100m 거리를 유지해야 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사건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그렇게 순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를 사용하려 할 것이다. 이제 평화로운 일상은 무너졌다. 웬디는 겨우 공격에서 살아남았다. 그녀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병실은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다. 그녀는 광범위한 뇌 손상을 입었다. 머리에 2발의 총알이 박혔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학적 기적이다. 의사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하지 못하며 고개를 젓는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했다. 말하는 것을, 숟가락을 잡는 것을, 걷는 것을, 모든 간단한 행동이 시련으로 변했다. 그녀는 무력감에 운다.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기억하지 못한다. 혀가 말을 듣지 않는다. 물리치료사들이 매일 그녀와 함께 일한다.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이 모든 시간 동안 경찰들이 그녀를 지키고 있다. 2명씩 교대로 복도에서 경비를 선다. 범인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유일한 증인을 없애기 위해,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 것을 끝내기 위해. 수사관들은 웬디가 말할 수 있게 될 때를 간절히 기다린다. 누가 그랬는지 말해주는 것을, 그를 묘사하는 것을, 최소한의 단서라도 주는 것을. 처음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녀는 간단한 단어조차 발음할 수 없다. 뭔가 설명하려고 웅얼거릴 뿐이다. 좌절감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형사들은 그녀가 회복하는 동안 자체적으로 증거를 계속 찾는다. 살인자는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탄피 있었다. 카메라 영상 있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지문도 없었다. 머리카락도, 범죄 현장에 DNA도 없었다. 전문적인 솜씨였을까?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걸까? 형사들은 부부의 삶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사업 관계에서 동기를 찾으려 한다. 혹시 누군가 거래에 앙심을 품었을까? 돈을 잃었을까? 복수하기로 결심했을까? 그 방향은 막다른 골목으로 밝혀진다. 모든 파트너들은 협력에 만족했다. 모든 거래는 깨끗했다. 어두운 책략은 없었다. 2021년 11월까지 경찰은 모든 친척들의 집을 수색한다. 딸들은 자발적으로 동의한다. 둘 다 수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자를 찾고 싶어 한다. 가치 있는 증거는 찾지 못한다. 살인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형사들은 22구경 권총 수색에 집중한다. 지난 몇 년간 지역 내에서 그러한 무기를 누가 구매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다. 목록은 방대했다. 수백 명의 이름, 각 이름을 확인한다. 소유주들을 신문한다. 무기를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탄도 감식을 실시한다. 아무것도 없었다. 확인된 어떤 무기도 범죄 현장의 탄피와 일치하지 않았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8개월. 진전은 없었다. 형사들은 다른 사건들을 처리하지만 이 사건은 종결하지 않는다. 미결 상태로 남아있다. 압박감이 있다. 매일 팀원 중 누군가는 폴더로 돌아가 증언을 다시 읽고 비디오를 다시 본다. 혹시 뭔가를 놓쳤을까? 이 기간 동안 웬디는 회복한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겨울이 되자 그녀는 이미 간단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 딸들을 알아본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한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얻은 정보는 기대했던 것보다 적었다. 2022년 2월, 상황이 바뀐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었다. 장녀 에이드리언이 기자회견을 연다. 공식적인 경찰 기자회견이 아니다. 그녀 자신의 자기 집에서. 그녀는 팔짱을 끼고 형사들이 무언가를 찾아내기를 기다릴 생각이 없다. 에이드리언은 기자들 앞에 나선다. 지친 얼굴,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상태가 그녀를 가장 걱정하게 했다. 웬디는 위로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다. 매일 울었다. 식사를 원치 않았다. 더 이상 살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에이드리언은 어머니가 스스로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두려워한다. 딸은 확신한다. 사건 해결이 어머니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최소한의 종결감을 줄 것이라고. 이 모든 악몽에 최소한의 의미라도 부여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에이드리언은 주요 사실들을 반복한다. 이미 알려진 것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주목을 끄는 발표를 한다. 보상금 15만 달러 현금으로 범인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상당한 금액이었다. 언론은 이 소식을 받아들인다. 이 이야기는 전국 뉴스에 보도된다. 마스크 쓴 인물의 영상이 모든 채널에서 방영된다. 이 시점까지 웬디는 이미 완전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육체적으로는 거의 회복되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스스로 걷는다. 스스로 식사한다. 거의 정상적으로 대화한다. 다만 가끔 단어를 혼동할 뿐이다. 정신적으로는 망가져 있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다. 집안의 모든 작은 소리에도 그녀는 깜짝 놀란다. 형사들은 마침내 그녀를 신문할 수 있게 된다. 인터뷰는 에이드리언의 집에서 진행된다. 웬디는 장녀의 집으로 이사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호숫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형사는 맞은편에 앉는다. 녹음기를 켠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 여성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을 이해한다. 웬디가 이야기한다. 목소리는 낮고 끊어진다. 그녀는 자주 멈춘다. 창밖을 본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말한다. 그녀가 깜빡 잠들었을 때 공격이 일어났다. 그녀와 게리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있었다. 길고 피곤한 하루였다. 그러고는 폭발, 귀 옆에서 들린 큰 굉음, 고통, 날카롭고 눈이 멀 것 같은.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벌떡 일어났다. 피가 얼굴로 흘러내렸다. 따뜻하고 끈적였다. 본능적으로 욕실로 달려갔다. 공격자를 보지 못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저 달렸다. 욕실에 몸을 가뒀다. 문을 가뒀다. 문을 잠그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두 번째 총알, 다시 굉음, 다시 고통. 그러고는 아무것도, 암흑. 개가 얼굴을 핥는 느낌에 정신을 차렸다. 그들의 늙은 레브라도였다. 개는 낑낑거렸다. 코로 그녀를 밀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정적. 범인은 없었다. 그녀는 욕실의 차가운 타일 위에 누워 있었다. 피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전화에 손을 뻗는 것이었다. 911에 전화를 걸었다.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헐떡거리는 소리뿐. 형사가 듣는다. 기록한다. 그러고는 질문한다. 공격자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냄새라도, 코롱, 담배? 아니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공격자는 한 명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 명이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다. 그 후 긴 재활 치료가 이어졌다. 의사, 물리치료사, 심리학자, 매일이 싸움이었다. 그 후에도 그녀는 아무것도 새로 기억해내지 못했다. 기억 상실은 여전했다.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며 충격적인 기억들을 지워버렸다. 이제 웬디는 공포 속에서 산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닫는다. 범인이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안다.
돌아와서 일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미지의 것이 끊임없이 압박한다. 누구였을까? 왜? 무엇 때문에? 누가 그들의 죽음을 원했을지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적이 없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수사관들은 기억 상실증이 사라지기를 바랐다. 기억이 돌아오기를, 웬디가 어떤 세부 사항이라도 기억해내기를, 목소리, 실루엣, 무엇이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공격 후 1년이 지난 2022년 6월, 웬디는 자발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 유서를 남겼다. 짧은, 겨우 몇 줄짜리.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날 용서해줘. 나는 게리와 함께 있고 싶어. 큰딸이 아침에 그녀를 발견했다. 너무 늦었다. 에이드리언의 생각으로는 어머니는 그저 상실감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45년을 함께 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었다. 남편은 살해당했다. 삶은 파괴되었다. 매일 밤의 공포,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웬디의 죽음 후 에린과 에이드리언은 호숫가 집으로 이사한다. 젊은 여성들은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 집, 사업, 계좌, 총 2,300만 달러. 하지만 돈은 위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정의를 위해 싸운다. 살인자를 찾고 싶어 한다. 그가 대가를 치르기를 바란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전은 없었다. 거의 2년 동안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 형사들은 다른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식어갔다. 2023년 4월 21일이 되어서야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이 대중에게 새로운 세부 사항들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이제야 단서를 잡았다. 수사기간 내내 처음으로 나온 실질적인 단서였다. 2023년 6월 5일, 살인사건 발생 정확히 2년 후, 상징적인 날짜였다. 에이드리언은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한다. 충격적인.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 에린과 그녀의 남편 댄이 부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살인을 계획했고 유산을 차지하려 했다고. 에린 사라피니는 댄 사라피니와 결혼했다. 꽤 유명한 성씨였다. 전 메이저리그 스타 선수. 그는 e스포츠에서 경력을 쌓았다. 여러 미국 팀에서 뛰었다. 그 후 멕시코에서도 활동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2013년 그는 선수 생활을 완전히 마감했다. 그 후 어린이들을 위한 야구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또한 오크 타번이라는 바를 소유하고 있었다. 장인, 장모의 사례를 따라 아내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결혼해서 2 아들을 낳았다. 가족은 행복해 보였다. 큰 집, 차들, 휴가. 이제 에이드리언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에린과 댄이 어머니를 조종했다고 주장한다. 처음 살해에 실패한 후 어머니를 자살로 몰아넣었다고. 웬디는 죽기 전에 유언장을 변경했다. 막내딸에게 상속권을 박탈했다. 큰딸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것은 돈 때문이었다. 2,300만 달러와 부동산 지분. 에린은 어머니를 설득하여 자신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만들고 언니를 제거하고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 그러다가 이것이 실패하자 원래의 유언장 조건을 되돌리려 했다. 그 유언장에서는 유산이 공평하게 분배되었다. 결국 에린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모든 것은 에이드리언에게 돌아갔다. 에이드리언에게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다. 강도죄로 전과가 있는. 경찰은 그를 가장 먼저 조사했다. 하지만 그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그는 직장에 있었고 수십 명의 증인이 있었다. 그는 즉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형사들은 소송에 주목한다. 조사하고 파헤친다. 결과는 예상치 못했다. 4개월 후 2023년 10월 20일 체포된 사람은 에린이 아니었다.
49세의 데니얼 사라피니가 체포되었다. 그리고 33세 사만다 스콧도. 사만다 스콧. 이 인물은 사건에 새로 등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에게 익숙한 인물이었다. 사망한 부부에게,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수년간. 체포는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다. 네바다주 위니마카에 있는 댄의 집으로 전술팀이 들이닥쳤다. 남자는 자고 있었다. 그를 깨우고 권리고지문을 읽어준다. 그는 침묵한다.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사만다는 나중에 체포되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추적되었다. 그녀는 한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다. 요원들이 다가오자 그녀는 핏기가 가셨다. 하지만 저항하지는 않았다. 혐의는 심각했다. 살인 미수, 1급 주거 침입 강도. 데니엘에게는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되었다. 그는 친아들들과 함께 친척 집에 매복해 있었다. 아이들은 그곳에 있었다. 차 안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총성이 울렸을 때 그들은 아마 들었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심리적 위험에 노출시켰다. 에이드리언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댄을 수년간 알고 지냈다. 부모는 그를 친아들처럼 대했다. 재정적으로 도왔다. 지지했다. 조언을 해줬다. 그런데 에린은 그 소식을 다르게 받아들였다. 회의적으로. 그녀는 믿지 않았다. 남편이 무죄라고 계속 주장했다. 이건 전부 실수이거나 아니면 음모이거나 혹은 무엇이든 진실만은 아니라고. 에린은 경찰이 희생양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대중의 압력이 그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아무나 체포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래서 댄을 선택했다고. 자매들은 오직 한 가지에만 의견을 같이 했다. 둘 다 사만다 스콧이 체포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 유모, 가족의 친구.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댄 사라피니는 알려진 인물이었다. 슈퍼스타는 아니었지만 유명했다. 빠른 구속을 가진 왼손 투수였다. 여러 팀에서 뛰었다. 몬트리올 엑스포스, 그 다음 시애틀 메리너스, 그리고 멕시코에서. 경력은 나쁘지 않게 발전하고 있었다. 2008년까지는. 그때 스캔들이 터졌다. 스테로이드. 댄은 도핑 테스크에 적발되었다. 폭풍이 몰아쳤다. 팀은 즉시 계약을 해지했다. 다른 메이저리그 팀들도 그를 영입하기를 거부했다. 그의 명성은 몇 주 만에 무너졌다. 선수 생활 동안 그는 약 1,400만 달러를 벌었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첫 번째 아내와의 이혼으로 이뤘다. 그녀는 스캔들 직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사기꾼과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법원은 그녀의 편을 들었다. 댄은 재산의 절반을 넘겨주었다. 게다가 첫 결혼에서 낳은 두 아들에 대한 양육비도. 2012년 그는 에린과 두 번째 결혼을 했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는 승마 코치로 일하고 있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부부는 네바다주 리노에 정착했다. 침실 5개, 수영장, 3대 주차 가능한 차고가 있는 거대한 집을 샀다. 가격은 100만 달러가 넘었다. 그 후 댄은 투자하기 시작했다. 야구 아카데미를 열었다. 여러 스타트업에 돈을 투자했다. 모든 것이 실패했다. 아카데미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 경쟁자가 너무 많았다. 2015년에 그는 파산했다. 모든 저축은 바닥났다. 30만 달러의 빚.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했다. 소송을 위협했다. 바를 열기 위해 아내의 부모님께 가야 했다. 돈을 부탁해야 했다. 굴욕적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게리와 웬디는 그에게 24만 달러를 주었다. 대출이 아닌 선물로. 그들은 사위를 사랑했다. 돕고 싶어 했다. 반은 문을 열었다. 오크 타번. 나쁘지 않게 운영되었다. 하지만 모든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댄은 두 번째 직업을 얻었다.
금 채굴 광산, 육체노동, 힘들었다. 전직 운동선수에게는 특히나. 하지만 보수는 좋았다. 심지어 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빚은 계속 늘어났다. 소비 습관은 변함이 없었다. 대는 돈을 많이 쓰는데 익숙했다. 레스토랑, 옷, 전자기기. 멈출 수 없었다. 에리는 모든 면에서 그를 지지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했다. 그들이 함께 극복할 거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이 시기에 대는 변했다. 짜증을 잘 내고 공격적으로 변했다. 바 직원들은 사장이 그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리 지르고 때로는 밀치기도 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에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 보았다. 하지만 계속 사랑했다. 아니면 사랑하는 척했다. 가족은 평소와 같은 생활 방식을 유지했다. 휴가, 쇼핑, 오락, 마치 돈이 넘쳐나는 것처럼. 비록 돈은 없었지만 에이드리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의아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녀는 언니가 뭔가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했다. 에린이 너무나도 끈질기게 남편을 감쌌기 때문이었다. 사만다 스콧은 몇 년 전 사라피니 가족의 삶에 나타났다. 젊고 매력적이었다. 금발머리에 파란 눈, 잘 웃었다. 그녀는 에린에게 승마 레슨을 받으러 왔다. 배우고 싶어 했다. 에린은 동의했고 몇 번의 수업을 진행했다. 둘은 친구가 되었다. 사만다가 가끔 베이비시터로 일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인들의 아이들을 돌보곤 했다. 에린은 그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그들에게는 어린 두 아들이 있었고 도움이 필요했다. 사만다는 동의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왔고 밥을 먹이고 함께 놀아주고 잠을 재웠다. 아이들은 그녀를 좋아했다. 그녀는 유쾌하고 친절했다. 게임을 만들었고 여러 목소리로 동화를 읽어주었다. 사만다가 사라피니의 집에 처음 왔을 때 다니엘은 즉시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 필요 이상으로 시선을 오래 두었다. 그리고 대화할 핑계를 찾기 시작했다.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농담을 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빚, 일, 스트레스,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불평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첫 결혼에서 이미 두 아이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에린이 고집했고 두 명이 더 태어났다. 이제 그는 덫에 갇힌 기분이었다. 오직 아이들 때문에 아내와 계속 살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 이혼할 계획이었다. 사만다는 들었다. 동정했다. 젊고 순진했다. 그녀는 그의 곤란한 상황에 공감했다. 그가 자신을 신뢰한다는 이유로 특별하다고 느꼈다. 그렇게 로맨스가 시작되었다. 은밀한 호텔에서의 만남, 즉시 삭제되는 메시지, 거짓말. 사만다가 체포되었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신은 그저 베이비시터일 뿐이라고, 가족의 친구일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처음에는 자매들조차 그녀의 유죄를 믿지 않았다. 에이드리언은 사만다를 수년 동안 알고 지냈고 그녀를 신뢰했다. 그녀를 지지하고 꽃을 가져다주고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어떻게 그녀를 의심할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그녀의 역할을 깨닫는 것은 아직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나빴다. 수사는 절정에 달했다. 검찰은 몇 달 동안 증거를 준비했다. 연대기를 구축하고 증언을 수집했다. 배심원 앞에 처음으로 서야 할 사람은 댄이었다. 사만다는 나중에, 예비심리는 2023년 10월에 열렸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카메라, 플래시.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검사가 일어선다. 어떻게 유죄를 입증했는지 설명한다. 증거, 증인, 연대기, 증언이 큰 역할을 했다.
댄의 직원 중 한 명, 광산 노동자가 비디오 녹화에서 그를 알아봤다. 걸음걸이로 알아봤다. 특유의. 댄은 오른쪽 다리를 약간 끌었다. 수년간의 스포츠 경력 동안 얻은 부상이었다. 영구적인. 그 노동자는 말했다. 그가 걷는 모습을 보고 즉시 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걷는 모습으로요. 착각할 수 없어요. 다른 증인들도 나타났다. 댄이 장인과 장모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손주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아이들이 주말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굶긴다고 말했다.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았다. 게리와 웬디는 사랑스러운 할머니와 할아버지였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댄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처럼. 살인 몇 년 전 그는 킬러를 찾고 있었다. 여러 남자들에게 접근했다. 대놓고 말했다. 두 사람을 제거해야 합니다. 2만 달러를 지불할게요. 이 남자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 댄은 그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다.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살인 불과 한 달 전 그의 기분은 변했다. 그는 실행자를 찾는 것을 멈췄다. 이제 그는 말했다. 내가 직접 할 거야. 내 손으로.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모두 그가 농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화기매하는 말이라고. 댄은 항상 다혈질이었고 블랙 유머를 좋아했다.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큰 실수였다. 검사는 사건의 연대기를 재구성했다. 지도를 보여주고 시간표를 제시했다. 2021년 6월 4일 다니엘과 사만다는 네바다주 웰키의 한 호텔에 묵었다. 작은 마을. 댄이 일했던 금광에서 1km도 안 되는 거리였다. 하룻밤을 예약했다. 자신들의 이름으로 체크인했다.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다. 6월 5일 아침에 그들의 차량이 광산 근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댄은 출근해서 출근 기록을 남겼다. 몇 시간 일하고 그 후 떠났다.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오후 5시경 그의 차는 주차장에서 사라졌다. 오후 5시 30분 후드티를 입은 인물이 호숫가에 있는 집의 녹화 영상에 나타났다. 사만다는 처음에는 호텔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온종일 댄을 기다렸다. 그들은 에린 몰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럴듯하게 들렸다. 심지어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도 확인해 주었다. 전화는 호텔에 있었다. 하지만 사만다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의 차와 똑같은 스바루 차량이 호숫가에 있는 집 근처에서 목격되었다. 번호판이 없는 채로. 공격이 있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형사들은 차량의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 휴대전화가 아닌 차량에. 현대자동차는 제조업체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스바루도 마찬가지다. 데이터는 사만다의 차가 총격 당시 범죄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수사에 따르면 그녀는 댄을 내려주고 근처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살인 후 그를 태워갔다. 변호 전략은 예비 심리에서 분명해졌다. 변호인은 배심원들을 설득할 계획이었다. 웬디와 게리는 잔인한 사람들이었다고, 조종자들이었다고, 수년 동안 사위를 억압했고 절망에 이르게 했다고. 증거로는 2018년의 접근 금지 명령, 어부와의 이야기, 게리가 공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호는 또한 에이드리언에게 책임을 전가할 작정이었다. 즉, 그녀가 모든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언니와 사위를 고발했다는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문제가 많은 남자친구가 있었다. 혹시 그가 연루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남자친구의 알리바이는 확실했다. 그는 즉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정에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었다. 댄 다음으로 사만다가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5년 2월 모든 것이 바뀌었다.